어, 이천 화재 사건이 있었죠. 불행한 사건입니다. 뭐 38명 현재까지 희생자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라든지 뭐 배상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윤석열이 직접 검사들을 파견했다는 거죠. 현지의 검사들을 파견했는데 파견한 규모가 16명, 16명. 네. 일개 화재 사건에 보낸 걸로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파견을 했고 실시간 보고를 받는다고 하네요. 네. 에, 근데 이런 전례가 사실은 없었어요. 소방 담당이 아니잖아, 검찰이. 근데 왜 경찰이 초동 수사를 나서기도 전에 검찰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시간 보고를 받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 말이지. 특히 보낸 검사들 소속이 말이죠. 수원지검, 그 다음에 여주지청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지검은 옛날부터 이제 어떤 정치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언제나 고발이 들어가던 그런 쪽이었고 약간 정치색이 있어요. 수원지검 쪽은. 여주지청은 본인이 옛날에 근무를 했었던 자기 직활 지청이죠. 거기 지청에 있는 이제 여주지청장이 바로 이제 윤석열 씨의 씨라는 말도 아깝니다. 아주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송경호 지청장인데 이 송경호 지청장을 비롯한 여주지검의 핵심 멤버들이 사실 현장 지휘, 조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부 언론들은 얘기를 할 때 뭐 그 자신들의 어떤 파워를 과시하고 싶은 그 어떤 저급한 검찰 행태가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이거는 좀 그 수가 얕은 거야. 검찰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뭔가 거기에 딸려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검찰이 그냥 두 개지. 확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막 부풀리거나 아니면 덮어서 뭔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작용했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이걸 확대해갖고 사회적인 사건으로 엮는다고 하면 이천 관련된 담당자라든지 경기도 관련된 공사 관련 허가 관련한 감리 관련한 부서들에 대한 책임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책임 소지를 물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이쪽 그 경기도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족쇄를 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이제 범위 한계가 좁아요. 왜냐하면 이 공사 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뭐 도지사가 져야 된다. 이건 너무 나간 거거든. 그것도 이제 이천 같은 조그만한 시 안에 있는 부분 안에 그러니까 관리 감독으로 뭔가를 엮어서 키우려고 간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덮기 위해 간 것 같아요. 그 뒤에 드러나지 않아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덮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덮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소꿉놀이 예행 연습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좁은 시야고요. 사실상 윤석열에게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뭔가 눈에 띄는 행보를 한다는 게 윤석열한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야. 자기 지금 공수처가 바로 한두 달 후면은 출범될 거고 거의 자신이 1호 조사 대상이 될 거고 지금 장모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언론에 드러나는 걸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 최측근을 동원해서 검찰이 이천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 그거는 이 사건의 배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들의 배후와 그들의 엄청난 뭐랄까 위력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검찰을 움직였다. 윤석열쯤은 야 이거 가서 해결하고 시켜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한화거든 한화.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이제 한 이스프레소라는 회사가 한화 거다. 하나의 계열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한화가 연관돼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한화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한화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한화 익스프레스의 사장인 그 이석환 씨. 네, 이석환 때리면 그 무슨 검사 나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 아니고요. 한화그룹 회장 조카로 나오고 있는 이석환 씨라는 인물하고 연결돼서 한화가 이걸 덮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화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 이석환 씨는 이승현 회장의 김승현 회장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은 다 알겠지만 옛날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 씨의 친손자예요. 이건 이후락 씨의 친손자 이석환 씨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후락 일가의 숨겨진 재산 내지는 숨겨진 비리들을 감추기 위해서 검찰이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로 보면 안 돼. 이석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석환은 그 한익스프레스의 대표이사인데 미국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 취득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근데 현재 이 한익스프레스 안에는 20.6%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익스프레스는 사실상 그 2009년도에 하나 계열사에서 분리가 된 별도의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의 계열사가 많지만 지금은 한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로 완전히 따로 독립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회사예요. 이 회사의 원래 지분을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었던 사람은 김영애 씨라고 김승현 회장의 누나예요. 네. 이 누나가 이 회사의 지분을 25%를 2009년도에 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들이는 회사가 태경화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태경화성이 이 한화하고 뭐 같이 동업을 하거나 한익스프레스를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태경화성이라는 회사 자체도 김승현 회장의 100% 지분 오너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승현의 개인 회사인 거를 누나하고 조카한테 지분을 25%, 20%씩 떼주면서 45% 지분으로 독립을 시킨 거야,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완전히 하나 거였는데 그거를 2009년에 독립을 시켜서 누나하고 조카한테 몰아주고 그 다음부터 일거리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이던 회사를 한 10년 만에 매출이 5,800억, 거의 6천억 가까운 매출이 올라오는 회사로 키워줍니다. 근데 하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인물들은 엮여져 있지만 이제 지분상으로 아니면 뭐 법적인 소유 구조상으로요. 특히 이제 이 한익스프레스는 국내외 이제 운송 그다음에 국제 물류 같은 거 하고요. 유통 물류 창고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는데 가장 큰 매출이 나는 거는 이 하나케미칼에서 나오는 독성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운반해주는 과정에서 큰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이 화학차 같은 거를 운행을 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안에 몰아준 거고 하나가 2009년 이후에 화학이라든지 뭐 전지 산업 이런 쪽으로 화학 계열된 그 사업 분량을 키워나가면서 회사가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 과정의 수혜를 이 한익스프레스가 다 봐서 한 6배 정도, 6배 이상을 성장하는 굉장히 이제 그 건실한 기업 건실하다기보다 돈을 많이 남겨먹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천에다가 땅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냉동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냉동 물류 쪽으로 이제 추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업을 벌이는 과정 중에 이제 공사를 굉장히 위험하게 했다는 거죠. 우레탄 작업을 하면서 용접 작업을 같이 하는 바람에 지하에서 불이 붙었고 이게 폭발로 이어졌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고 과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레탄에다가
용접 불꽃이 튀어서 불이 붙어서 인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상 4층까지 무려 6층을 전부 다 폭파시켜 버릴 정도로 엄청난 불길이 일어나게 된 데는 사실 이게 단순한 용접에 인한 인화라고 보기엔 너무 폭발 규모가 큰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단순한 인화 작업이 있기 이전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중공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추가적인 촉매제나 폭발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면 너무 갑자기 유독가스와 함께 이게 훅 올라왔거든요. 일상적인 화재를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이 위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연기도 있고 뭐 폭발한다면 소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동시다발로 폭발한 것처럼 한 건물 전체가 건물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못 빠져나올 만큼 이렇게 빨리 불이나 가스가 번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위험한 화학물질이 적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만 그건 앞으로 조사가 되면 나오겠죠. 자, 이제 결국 따져놓고 보면 이 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는 조카인 이우락 손자와 지금의 사장 그리고 누나를 위해서 하나의 이제 김승현 회장이 밀어주고 있는 회사였고 원래 하나가 이게 좀 그 작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도 폭발 사고로 공장에서 8명 이상이 사망했고 산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 회장이 성격이 좀 그 괄괄하잖아요. 자식들 문제 나가고 방망이 휘두르고 이런 괄괄한 성격의 회장님이라 공사가 느릿느릿 가는 꼴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공장 현장이나 작업 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번에도 여러 번 당국의 어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업 공정을 너무 서둘렀거나 뭐 아무튼 엉망으로 하는 과정, 공정 관리를 엉망, 안전 관리 엉망을 하는 바람에 생기는 인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론의 태도라든지 검찰이나 그 조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거를 자꾸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그 멘션들을 섞어가면서 이것도 결국 관리 부재 아니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재난 아니냐라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이제 유가족들의 태도에서도 이거를 마치 뭔가 이제 국가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안에 의도된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화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운 건 맞지만 시공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잘못된 공정 과정이 있었고 관리가 있었고 일개 이제 사기업이 벌어진 일종의 산재 같은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막 분향소를 세우고 뭐 이래 가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SNS라든지 어떤 언론 기사가 살살 그런 식으로 이 바람을 넣고 있는 영향력들이 보여요. 특히 노인네들 SNS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세월호와 비교하는 일종의 이제 조롱 내지는 어떤 국가 비판, 뭐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판으로 활용해 먹는 예들이 높아지고 있거든. 이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이게 그 노인네들이나 택시기사들 SNS를 활용할 정도 된다고 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폐 세력들이 참여를 했거나 하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후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건데 하나가 움직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의심이 나오는 정황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후락이라는 인물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정식 육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사실 박정희의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한 사람이죠. 중앙정보부장을 역임을 했고 비서실장도 했었고요. 박정희의 이제 어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무지막지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인 거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납치 암살 사건 기도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도 이제 이후락이 관련돼 있었다고도 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그 박정희 비자금을 관리하는 3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규 비서실장과 이우락과 그다음에 뭐 이제 김영욱 같은 사람들이 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나눠서 관리를 했다고 하고, 그 당시 프레이저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우락이 이 과정 중에 그 당시에 1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요. 60년대 후반 돈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사재를 착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튼 박정희 정권의 아주 핵심 인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우락은 우리나라에 이제 6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 이게 72년도부터 경제 개발 사업이 시행됐는데, 이와 관련한 그 시행 과정 중에 외국의 차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제 뭐 한일 협상을 통해 갖고 얻어낸 그 피해 차관이라는 말도 있고, 뭐 불공정한 어떤 거래였다는 말도 있긴 한데, 어찌 됐거나 그 당시에 국내 대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자본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차관을 얻어서 나눠주거나 국가의 보증이 아니면 차관을 얻었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모든 대기업들은 사실상 자금 조달을 청와대를 통해서 했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유락이 친했던 일종의 이제 5인방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벌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죠. 신진자동차,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회사죠. 김창원, 극동건설의 김용상, 대농, 이제 나중에 뭐 비료라든지 뭐 농업기구 이런 쪽으로 성공했던 대농의 박용학, 그리고 한국화학의 김정, 하나의 전신이죠. 호남정의의 서정규, 이런 사람들을 친하게 지냈어요. 이 사람들이 소위 이후락과 친해서 성공했던 기업인 5인방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국내 굴지의 어떤 그 재벌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박정희와 이후락하고 친분이 그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이 친분을 통해서 이후락이 어떠한 거래를 주고받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이후락하고 연관돼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혼맥으로 엮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후락이 자기 자식들을 정재계에 연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후락의 위세와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거 엉뚱한 게 나왔네요. 잠깐만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락의 가계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후락의 가계가 어떻게 성장했느냐라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이 이동익인데, 이 사람이 호남정유 서정규, 그러니까 서정규 이 사람은 대통령의 고교 동창생이에요. 고교 동창생으로서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에 일본이 남기고 갔던 정유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호남정유를 창업하게 되는 서정규가 있는데, 이 서정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특혜를 받게 되냐면, 이 호남석유가 나중에 미국의 석유회사, 그 당시 호남석유였어요. 호남석유가 미국의 석유회사 칼텍스 유니언 오일하고 같이 한국 내에 합작을 해가지고 호남정유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정유 설비를 들여오고 원유를 수입해서 이 모든 걸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막강한 이득을 편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호남석유하고 연결이 된 거죠. 둘째인 차남 이동훈이 김종희, 그러니까 지금 김승을 해단의 아버지죠. 김종희 한국화학의 딸인 김영애 씨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화학의 사위가 되는 거죠. 이동훈 씨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김승현 씨하고는 천안 매부지간이 되는데, 이 한화 계열 그룹의 이제 뭐랄까요, 막대한 영향력 내지는 이익관계를 같이 주고받습니다. 이 당시부터 이제 한화가 현금이 많은 기업 그래가지고 물론 방산이나 이런 한국화학이 성공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을 M&A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현금 동원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는 알짜다, 돈이 부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돈이 과연 순수하게 한국화학 돈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셋째 이동욱 아들은 이제
최종건, 그러니까 현 SK그룹의 창업자죠. 최종건 회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들 셋은 호남정유와 하나와 SK의 사돈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SK 최태원하고는 사촌 오빠 지간이 되는 거죠. 지금 부인이. 그래서 이 3개 재벌들이 이울학의 어떤 그 비호 아래서 인지는 모르나 사실 SK 처음에는 그 복지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우리 장학 퀴즈 때 요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교복 만들고 뭐 이게 이제 주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테이프 만드는 사업하고 이렇게 가던 회사가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최태원 회장이 다시 이 노태우 대통령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텔레콤 분야에 진출하면서 국내 3대 재벌로 성장하는 엄청난 그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이제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회장들의 이제 직접적인 친인척이 이우락 가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우락의 딸이 있는데 딸과 사이가 있는데 딸은 이제 그 중앙정보부 출신 그 자기 부하죠. 정화섭이라고 하는 그 부하하고 결혼을 시켜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엄청난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은 당연히 이우락한테서 온 거겠죠. 그 이후로 이제 정화섭이라는 사위는 해외에서 이우락의 그 해외 자산들과 비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뉴욕 한인회에 임원을 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이걸 그만뒀을 때 사무총장을 그만뒀을 때 그 당시에 고별 만찬을 스폰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소재의 그뭐 가정 상담소 이사장 뭐 이거를 하고 있어요. 딸이 이우락의 딸이 그래서 이 이명신 씨가 나중에 이화여대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최순실 씨 그 정유라 불법 입학 과정에 이 이명신 씨의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이제 그 이화여고 동문회를 통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이화 인상을 수상받은 사람이 이명신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굵직굵직한 비리와 재벌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맥과 그 정계와의 연결 관계는 그 이후로 이게 일대째잖아요. 이우락 당사자에 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손자와 그 처외조카를 거쳐 나가면서 이회창이라든지 당시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두환 아들 전재만하고 연결되고 하나그룹 그 김성현 회장의 형들은 장인을 비롯해서 이제 형과 이게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육선위원 또는 일선위원을 지내면서 실제 이제 정권의 어떤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룹이 또 하나그룹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이 이외에도 이후락의 이제 사돈이었던 SK 최정권 회장은 이 조선일보 방일영하고 형제지간으로 지낼 만큼 뭐 그런 사이였고요. 이후락 씨 개인도 김종필, 박종규 등 당시 그 정계 유명 인사들 후원하고 같이 바둑을 두면서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후락은 나중에 한국 그 기원의 총재로도 한번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둑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동아일보 김상만 씨하고도 이게 호영호재하는 관계라는 거죠. 특히 이제 큰아들이 결혼했던 서정화 씨의 그 부인이 숙명여대 이사였던 윤덕주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윤덕주 씨가 그 숙명의 영웅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도대체 숙명여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줬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과정 안에서 대학하고 뭐 정계, 교육계, 학계 뭐 전부 다 엮어져 있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뭐 노태우 가문하고의 연결, SK하고 이제 사돈의 사돈인 거니까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예, 아무튼 사돈끼리 연결되는 사돈의 사돈인 거고 신동방 그룹 같은 경우 노태우 며느리였던 이제 그 신정아 씨 이 사람하고 연관돼 가지고 노태우의 비자금 관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비자금이 SK를 들어가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SK와 하나가 어느 정도 유착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복귀를 도왔던 이봉서 씨가 신정아의 또 이모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회창의 아들하고 이봉서 씨의 딸이 더 결혼하면서 또 사돈 관계를 맺어. 복잡해. 하여튼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를 이어가는 이 3대 가문들하고 재벌들하고 복잡한 협력으로 얽혀가고 있는 중에 최고의 명문으로 잘 엮인 가문이 이우락이었고, 이명박은 이우락을 부러워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재벌 가문들하고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 중에 자신의 비자금을 거기에 이식하는 요런 기법들을 어느 정도 전수받았다, 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이유락 가문은 전두환, 노태우, 나중에 이회창은 이제 대통령 못 만들었습니다만, 정맥의 이제 큰 뿌리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왔는데, 이 원동력이 뭐냐? 이유락의 비자금이라는 거예요. 이유락의 비자금. 그러니까 이유락의 비자금이 그 당시에 이제 1억 달러였다고 치면 아마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조 단위가 넘는 현금일 거예요. 그 현금들이 전부 다 외국에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식돼서 들어왔는데 이 재산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 거냐라는 그 의심을 그동안 쭉 찾아왔어요. 근데 이우락은 전두환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부정축제자로 전재산을 내놓고 전재산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신군부 전체가 파악한 걸로는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 치하 안에 있었던 비자금들 191억으로 추산을 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박정희 개인 계좌만 스위스에 3개가 있었고 수억 달러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랬는데 191억으로 퉁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사면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우락도 고향이 울산입니다만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도자기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나는 도자기만 구우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천에 뿌리를 내립니다. 광주하고 이천 이쪽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제가 지금 주민등록이 광주로 돼 있어요. 광주 내려간 지가 한 3, 4개월 됐는데 거기 내려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후락의 재산으로 숨겨진 재산으로 불리는 이천의 땅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SK그룹도 이천 광주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락이 이천에 내려가서 빈손으로 내려가서 도자기 공장을 한다고 했지만 그 도자기 공장 자리들은 지금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요. 이천 주변, 광주 주변에 이 숨겨진 토지들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락의 손자가 이번에 이천에다가 이 물류공장을 지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거기가 옛날부터 할아버지 땅이었던 거라고 나는 봐. 그쪽 지역에 아예 터를 잡고 얘네가 일가의 재산을 그리다 몰아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후락이가 죽었잖아요. 이걸 죽었기 때문에 이 자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밖으로 외부로 흘러나오려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이나 현금에 대한 아무 흔적을 못 받고 있거든. 그냥 의혹만 무성해요. 그 의혹들이 이제 조금 보도되기 시작한 게 최근에 강남의 땅 부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칠산개발이라고 박옥성 씨라고 하는데 최근에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이 박옥성 씨가 삼성동과 그 주변 그러니까 지금 코엑스에서부터 지금 휘문고 있는데 경기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이 대충 이렇게 그 건물들의 규모를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대치동이나 그 관련해서 이 박옥성 씨라고 하는 소유 부동산들인데 대치동, 삼성동 주변에 갖고 있는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어마어마해요. 이분이 그래서 한때는 개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3년 연속 가장 많이 물었던 사람이 이 박옥성 씨입니다. 근데 왜 이 박옥성 씨가 이상하냐? 이 박옥성 씨가 이제 지금 뭐 80대 노인인데 이 사람이 70년대 초에 갑자기 강남에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싹쓸이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공무원 월급이 한 8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인데 한 4천만 원 현찰을 들고 다니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 있는 논밭들을 전부 다 막 싹쓸이해서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현금이면요, 그 당시에 그 어디 명동 사채시장에 가서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이거 현찰로 갖고 와갖고 어마어마한 땅들을 사들였고, 여기를 다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들을 전부 다 임대를 안 하고 그냥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식으로 임대로 주면 임대 수익만 한 400억 이상이 발생할 텐데 그 400억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싫다. 그것 때문에 세금 내기가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실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부동산세만 내가면서 이 부동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을 매입한 이 사람이 원래 부자냐?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의 출신 중에 뭐 부모가 뭐 지역에서 무슨 뭐 공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마만큼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유일한 행적이 뭐냐면 이 이후락 씨의 운전기사였다라는 게 유일한 경력이라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운전기사 시켜서 땅 사는 거잖아. 근데 그 땅을 계속 쥐고 있는데 계속 이제 신군부 지나고 나서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우락 씨 죽었네. 이 양반이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명의자로 돼 있지만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원소유주의 아들이나 자식들한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막대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두문불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우락의 자산인 거고 이 자산의 실제 소유주들이 지금 여기에 손댈 필요가 없는 아까 얘기했던 3대 재벌 그룹에 연관돼 있는 사위들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이거를 티나게 손대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지. 이거 대출도 안 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 관계를 밝히는 게 의문이다라는 부분이야. 근데 부동산이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부동산보다도 엄청난 현금. 이우락 씨의 장점은 현금이거든. 스위스에 있었다고 하는 또는 스스로 착복했다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현금들이 강남에 땅 산 걸 말고 어디로 들어갔냐를 밝혀야 된다는 거지. 이우락 씨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상업은행 울산 지점장 S씨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미 드러났어. 이게 저거는 이제 처치도 못한 상태에서 저대로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야. 뭐 한 2조 원대가 좀 못 되는 정도의 가액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거가 정상적으로 임자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어야 될 거야. 증여세를 물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사는 형태를 취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손 못 대는 그냥 그림의 떡인 거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현금을 관리했다고 하는 울산지점장 S씨가 상업은행 울산지점장 S씨가 얼마만큼의 돈 세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씨의 돈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있었던 이 S씨는 이우락 씨 고향이 울산입니다. 괜히 울산 지점장이 아니에요. 이 울산 지점 그 상업은행에 재직하던 시절 이우락 씨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속 승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울산 지점장으로 발령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 울산 지점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음이나 현금들을 가지고 강남의 땅들을 사들였고 그리고 그러한 계좌들과 돈들을 사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을 위한 대여금 형태로 해갖고
무수히 말고 아니, 많은 돈 거래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누가? 이분의 부인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우락 씨를 만나서 울산지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업 거래를 했었다라는 거를 부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부인이 이걸 증언하느냐?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다, 실종이. 그래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래가지고 없어져요. 이 남편이 있어야만 이게 그 이우락 씨에 관련된 거래는 금융 그 부동산 실명제 이전에 그러니까 그 김영삼 씨가 했던 예금 실명제 이전에 했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이 사람 혼자가 사실상의 장부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96년에 사망 신고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은 이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이 남편이 이 95년에 묘가 만들어졌는데 시부모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아무도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사람이 없고 도대체 묘는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묘인지 부인이 자기도 잘 모른대.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지금 연락이 다 끊어져야 돼. 자기는 부인인데 끊어진 거고 가족들하고는 연락이 닿는 것 같다라고 하는 카더라 얘기가 있어요. 그 남편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주변의 친지 중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걸로 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디로 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국내 어디로 흘러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이천 화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와 관련된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공장 부지부터 시작하고 부지 매입에 관련한 공사비에 관련한 그와 관련한 돈들이 쓰인 정황들이 쭉 드러날 걸로 보인다는 거지. 특히 이천 지역이 이우락 씨의 어떤 그 정치적인 고향은 아니지만 은퇴 후에 들어와서 돈들을 묻어놓은 일종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은닉처였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우락 손자와 연관된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파지게 되면 이 자금줄에 꼬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김상조 씨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부당거래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한익스프레스를 파서 뒤지게 되면은 이우락과 관련한 하나와 관련한 그 이후에 호남정유나 SK하고 관련한 돈의 흐름에 일종의 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거대한 부패를 꺼내서 놓기 전에 이게 믿을 수 없는 경찰이라든지 정말 대한민국에 존재할지 모르는 선량한 검사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거 거대한 비자금 게이트인데요. 이 미국인으로 돼 있는 이 이우락 손자가 갖고 움직이고 있던 돈들이요 어마어마하고요. 그 계좌에 연결된 걸 보니까 대기업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된 큰 기업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거대한 비리 게이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거지.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투입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뭐 돈 냄새를 맡아서 검찰이 갔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검찰은 가고 싶어 간 게 아닐 거예요. 가기 싫은데도 윤석열이 꼭 가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윤석열보다 훨씬 거대 윗단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적체 패부들 박병희와 연관돼 있는 과거 적산 재벌의 후계자들과 그들이 모아놓은 거대한 비자금 덩어리의 꼬리가 지금 이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장에 묻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모가지가 간당간당한 윤석열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시선을 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른 기자들이
예외 없이 꺼내놓은 얘기가 이 지금 가해자들에 대한 얘기가 쏙 빠져 있어요. 하나와 한익스프레스와 지금 이 이후락 손자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들이 이걸 완전히 침묵하고 방향을 반대로 바꾸려고 하는. 뭔가 이 관리 소홀의 문제라든지 왜 세월호 가족들처럼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로 하면서 일종의 이제 시선을 혼탁시키고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 유가족도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될 거예요. 나중에 가면 자기 이익들 때문에 이걸 정치화 시키려고 했다는 비난밖에 안 받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꾸며내고 있다는 거죠. 엊그제 이제 이낙연 전 총리죠, 지금은. 이낙연 당선자 현장을 갔을 때, 유가족들이 이낙연 당선자를 불렀어요. 불러놓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이낙연 당선자는 원론적인 얘기 했습니다. 나는 아직 당선자긴 하지만 아직 21대 국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무적인 신분이고 총리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약속을 하겠냐.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내용 전달하고 전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들으러 왔냐고 면박을 주면서 이낙연 총재한테 고성을 높였고 총재 아니에요. 이낙연 전 총리한테 고성을 높였고 그럼 아니 내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잖냐. 나는 그냥 개인 신분으로 참배만 하러 온 건데 당신들이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갈게 라고 간다고 갔더니 자 이제 다시는 장재원 같은 놈들이 정말 치를 토할 노릇이다. 어떻게 유가족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피를 토할 노릇이겠죠.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오늘의 이슈로 전체가 다 도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얘기밖에 안 나요. 지금 이낙연이 이천에 가고 굉장히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언론 보도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개검은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사실 자기 목 보존하기가 바쁘거든. 왜 이래? 송 작가가 피를 토하시는. 네, 제가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피가 토해집니다. 아무튼 거대한 비리 앞에 SOS를 친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동원돼서 움직인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왜 대권 후보를 생각하면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도 잡아낼 수 있다. 이따위 만용을 부릴 수 있는 자기가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만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얘네들하고 관계 있다는 거거든. 그 얘네들 부탁을 해결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친위 부대까지도 다 쏟아 넣은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자충수를 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언론은 얘기 안 할 거니까 감시도 중요하지만 사법기관 안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어떻게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자기 장모 일 묻어뒀듯이 기소도 안 하고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는 저 시도를 끊어내고 한익스프레스에 관련한 철저한 자금 조사와 배후 조사 사건에 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져가지고 처벌할 사람은 엄벌을 하고 그와 관련한 비자금 루트를 한번 꼭 해내봐야 된다. 이제는 돈이다. 거기 들어간 돈이다. 그 땅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였고 누가 어떻게 해서 취득하게 됐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점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